신랑은 뒤로 좀 빠지죠. 화면 망쳐요. 저 몸으로 뭘 번다고. 딸이 평생 먹여 살리겠네. 150kg이 무슨 가장이야. 지연이가 왜 저런 사람을 골랐대? 얼마나 급했으면. 결혼식장에 150kg 신랑을 향해 쏟아진 말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비웃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신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죠. 그런데 딱 1년 뒤 그 비웃음이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150kg 신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구청이 자리한 골목. 이른 아침부터 민원실 창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의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대기실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 냄새로 가득하죠. 누군가의 한숨소리, 누군가의 핸드폰 벨소리, 누군가의 투덜거림이 뒤섞인 그곳에서 지연은 오늘도 아침 일찍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도장을 찍고 고개를 숙이고 36해를 살아오는 동안 지연은 이 동작들을 수천 번도 더 반복해왔습니다. 구청에서 일한 지 어느덧 9년째. 처음엔 임시직이었고 그 다음엔 계약직이었고 이제는 정규직이 되었지만 달라진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지연에게로 향하고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받아냅니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일을 어떻게 이렇게 느리게 해?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유난히 목소리 큰 민원인 한 분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입가엔 이미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가볍게 눈을 마주치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사항이 하나 더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대꾸도 변명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다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연에게 이건 체득된 방식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지연의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자리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항상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도와야 했고 학비를 벌어야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오히려 일은 더 잘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은 한 번 더 투덜거리다가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긋습니다. 옆 창구에서 동료가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지연 씨, 또 혼자 다 받아줬네. 나한테 넘겨도 되는데. 괜찮아요. 금방 끝나니까. 짧은 대답과 함께 지연은 다시 서류에 집중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만도 직장에 대한 피로감도 지연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읽히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스스로 눌러 담는 법을 익혀온 탓입니다.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하지만 지연의 하루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구청에서 버스 2정거장 거리에 있는 국밥집. 어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데 테이블이 6개밖에 되지 않지만 단골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연은 퇴근 후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어머니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걱정 말고 잠깐 들어가서 쉬세요. 실랑이도 없고 설득도 없습니다. 지연은 그냥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시간, 지연은 주문을 받고 국물을 나르고 계산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이 열립니다. 덜컹.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매번 같습니다. 키는 또래 남자들에 비해 조금 작고 대신 옆으로는 넉넉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체형. 땀을 조금 흘린 듯한 점퍼 차림에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오는 길인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립니다. 모르는 손님들의 시선이야 지연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선이 아니니까요. 지연은 테이블 위 물컵을 닦다가 문 쪽을 봅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하루 종일 단단하게 버텨오던 무언가가 그 시선 하나에 살짝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남자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꾸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그 남자 민석입니다. 나이는 38. 지연의 남편이죠. 두 사람은 거창한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첫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민석이 이 국밥집 단골로 드나들면서 조금씩 말을 섞고 조금씩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다가 어느 날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밥 한 번 먹어도 될까요? 지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외모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 억지로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이유였습니다. 지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딸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아까웠고 저 몸으로 뭘 먹여 살리겠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고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지연이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는 걸 어머니는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의 결정에 관심이 없었지만 두 사람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청첩장이 돌아가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닫히고 어머니가 뒷정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식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저녁. 지연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짧은 대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온기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두텁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란 몸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연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11월 첫째 주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크지 않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 수도 많지 않았고 꽃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지연은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갈릴 때마다 서로 먼저 양보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예식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친척들은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미 수군거리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아마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랑이 저렇게 생겼어?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몸무게가 얼마래? 150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게 사람이야? 지연이가 왜 저런 사람을 골랐대? 얼마나 급했으면. 지연의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는 친척들의 말이 아주 틀린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예식 시작 30분 전에 대기실에서 혼자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뭔가가 불편해지는 사람처럼 민석은 거울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의 감각으로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이 대기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을 때 민석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많이 떨려요? 조금요. 지연 씨는요? 저도 조금. 두 사람은 그 말 뒤에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은 민석의 넥타이를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늘 멋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입장하는 순간 예식장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고개를 기울이며 신랑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연은 정면을 보며 걸었습니다.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지연은 그 시선들을 지나쳐 걷는데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사진 촬영 시간에 터졌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순서가 되었을 때 사진사가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뒤로 좀 빠지면 안 돼요?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예식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손목까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가지 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 말을 어떻게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모습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걸까? 사진은 찍혔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 담긴 건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 친척들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이 한 잔씩 돌아가면서 목소리들이 점점 거리낌 없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불쌍하지 뭐. 아버지도 없이 자랐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저 몸으로 뭘 번다고. 지연이가 평생 먹여 살리겠네. 어머니는 술잔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말에 동조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가게를 지키며 눈치를 익혀온 어머니는 그날도 체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민석은 피로연 내내 조용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었고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에서 숙였습니다. 화를 낸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연보다 더 의연해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의연함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연은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하루 종일 단단하게 버텨왔던 무언가가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진 겁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인지,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인지. 지연은 한참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민석이 가게에서 가져온 걸레로 주방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묵묵히. 결혼식 날 밤에 정장도 채 벗지 않고 지연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그 짧은 말이 지연이 그날 들은 어떤 말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혼 후 첫 아침,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잠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민석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 옆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나갑니다. 밥은 챙겨 드세요. 글씨는 작고 반듯했습니다. 지연은 그 메모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결혼 후 민석의 일상은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배송 일을 나갔고 오전 배송이 끝나면 짬을 내어 밥을 먹고 오후부터는 저녁 배달을 돌았습니다. 돌아오는 시각은 항상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땀 냄새와 함께 돌아오는 민석은 늘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몸으로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었고 무릎이나 허리가 버텨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나가고 매일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생활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배달 말고 다른 일은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잠깐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서요. 배달해서요? 현장에서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설명하고 싶을 때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굳이 캐묻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게 지연이 민석 곁에 있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석의 겉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여전히 오래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가게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석을 흘끔 보곤 했지만 뭔가 말하려다 항상 그냥 넘겼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게 어머니를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발을 벗는데 신발 안쪽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이 숫자만 적힌 종이였습니다. 민석이 자연스럽게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아, 현장 연락처예요. 신경 쓰지 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숫자의 자릿수가 이상하게 많았다는 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민석이 새벽에 전화를 받으러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단계는 문제 없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쓸 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석이 방으로 돌아오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근처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오래된 건물 외벽에는 작은 스티커들이 붙었다 떼어졌습니다. 시장 안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재개발된대. 어디서 들었어? 위에서 이미 결정된 거라고. 외부 큰 회사가 이 동네 통째로 사들인다더라. 국밥집 단골 어르신 하나가 어머니에게 슬쩍 귀띔을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년을 넘게 버텼는데 재개발이라는 말은 항상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지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재개발 얘기 들었어? 저도 오늘 들었어요.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20년 넘게 어머니가 혼자 지켜온 공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 가게 하나로 지연을 키웠습니다. 냄비 하나, 의자 하나에도 어머니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생각은 단순한 이사나 폐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돌아왔을 때 지연은 재개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은 밥을 먹다가 수저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니요. 가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단호했습니다.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석의 눈을 봤습니다. 당황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이미 무언가를 정해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석 씨, 혹시 알고 있어요? 재개발에 대해서. 민석은 잠깐 지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현장 모르면 사람 죽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연은 그날 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연은 그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 그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재개발 공지가 붙은 건 9월 초였습니다. 구청 게시판, 시장 입구, 골목 전봇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공지문이 동네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도시재정 비촉진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혀 있었고 장소는 동네 주민센터 강당이었습니다. 보상 절차와 이주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대부분 메뉴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국밥집 앞에도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그냥 보상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키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 그냥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보상금 액수를 두고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누구는 평당 얼마라고 했고 누구는 이미 윗선에서 다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정보가 없으니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키웠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들뜬 건 지연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 몇이 국밥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를 보러 온 거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보상금 얘기, 이주 얘기,
새로 들어오는 회사 얘기로 입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국물을 끓이면서 대꾸를 받아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언니, 여기 자리가 괜찮으면 보상금 꽤 나올 거야. 벌써 알아봤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설명해 들어봐야 알지 않겠어. 에이, 그런 거 알아보는 사람 따로 있어야 해. 언니 혼자 어떻게 해?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오늘도 땀에 젖은 점퍼 차림으로 헬멧을 손에 들고 들어섰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지연을 데리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친척들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의 눈길이 일제히 민석에게 꽂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친척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쪽이었습니다. 어머, 설명회에 저런 사람도 오는 거야? 다른 친척이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 사위잖아. 그 뚱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가게 안이 조용한 탓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빈자리에 서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지연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앞치마를 벗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촬영 시간에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목까지. 지연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소리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고 저 말들이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민석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왔어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치고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찍는 자리에서 민석이 말없이 뒤로 물러서던 모습, 피로연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날 밤 지연이 울었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눈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이 넘칠 것 같아서 불을 줄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딸 결혼식 날 사위가 저런 말을 들을 때 어머니가 나서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줍니까?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게 온 후회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기름때가 배어있는 환풍기, 모서리가 다른 메뉴판.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에 오전에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1년 동안 이 집에 드나들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돌아오고 묵묵히 딸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어머니는 늘 애매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지지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서면서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친척들이 뭐라 하든 체면이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입을 열겠다고. 물론 그 결심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심은 늘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의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도 없는 날이었지만 주민센터 강당 안은 이른 아침부터 후끈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설명회 시작 1시간 전부터였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빼곡히 놓인 강당은 금세 자리가 찼고 뒤쪽에는 서 있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공지문을 들고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말이 오갔습니다. 보상금 기준이 어떻게 된대? 상가 건물주랑 세입자랑 다르다더라. 이주비는 또 따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도 들어봐야 알지. 지연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오늘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옆얼굴이 지연에게는 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지연이 물었을 때 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먼저 가 있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오전에 처리할 게 있어서요. 늦지 않게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민석이 설명하지 않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옆에 없다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가 어떻게 될지 결정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설명회가 시작되기 10분 전 친척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표정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어디로 이사 갈지,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이미 그쪽으로 생각이 뻗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자리 잡고 있었어? 사위는요?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온다고 했어. 친척이 피식 웃으며 옆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달하다 오나 봐. 이런데 와봤자 알아듣기나 하겠어? 낮춘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길어진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안쪽이 뻐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당 앞쪽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올려져 있었고 스크린에는 재개발 구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것들을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지도에서 국밥집이 있는 골목을 찾았습니다. 붉은 선이 그어진 구역 안에 가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섰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재개발 사업 전반과 보상 절차,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앞쪽에 앉은 사람들은 서류를 꺼냈고 뒤쪽에 선 사람들은 스크린 쪽으로 목을 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야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처음엔 특별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아봤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체형, 민석이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점퍼에 낡은 운동화. 어제 배달 나갈 때 입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차림으로 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친척 하나가 민석을 알아보고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왔네, 왔어. 저기 뒤에. 뭐하러 왔대? 이런 자리에서 배달이라도 받나? 낄낄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지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지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 눈빛이 아까부터 뻐근하게 막혀있던 지연의 가슴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설명회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업 일정, 보상 기준, 이주 절차. 듣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메모를 하거나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명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개발 사업 및 본사 이전을 총괄하고 계신 책임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친 비전과 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전하실 말씀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정장 차림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넓은 어깨, 크고 단단한 체형, 걸음걸이. 지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하는 순간 이상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고 웅성거림도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 단정하게 메어진 넥타이,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형만큼은 어디서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넓고 크고 공간을 압도하는 존재감. 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당 맨 뒷자리에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지금 무대 위에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도 입을 반쯤 벌린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되게 젊네. 회사에서 보낸 사람인가 봐. 근데 왜 저렇게 커? 민석이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민석에게 쏠려 있었지만 민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도시재정비 사업과 배달 플랫폼 본사 이전을 총괄하고 있는 민석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웃음기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저 지금 저 사람 맞아? 배달부 아니야? 쉿, 조용히 해봐. 민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배송 일을 했고 저녁에는 배달을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강당 안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숫자로만 보이는 지역이 있고 사람으로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사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결혼식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그 짧은 말 몇 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밤 민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장 모르면 사람 죽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맞춰졌습니다. 당신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민석은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비웃을 때도, 결혼식 날 사진 찍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라는 말을 들을 때도, 가게 앞에서 뚱보 소리를 들을 때도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배달을 하고, 묵묵히 현장을 돌고, 묵묵히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능함이 아니었다는 걸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애써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날 민석이 뒤로 물러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삶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나눠드린 서류에는 기존 상인분들을 위한 별도 보존 구역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새 건물 안에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놀라움의 술렁임이었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상인들이 서류를 급히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떨며 서류를 찾았습니다. 지연이 서둘러 찾아서 어머니 앞에 펼쳐줬습니다. 보존구역 목록 안에 국밥집 주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밥을 먹었고, 이 동네 골목을 누볐고, 이 동네 사람들의 아침을 봤습니다. 숫자로만 봤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들을 봤습니다. 그게 제가 1년을 이 방식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민석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강당 안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앞쪽에서 시작된 박수가 뒤쪽까지 번져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배달부 뚱보라고 속삭이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친척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면서 무대 위의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어젯밤 낡은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던 민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된 적이 없는 사람. 민석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강당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민석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자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지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보상 기준을 두고 묻는 사람, 이주 일정을 확인하려는 사람, 보존 구역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 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민석의 보좌 직원들이 추가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재정비 사업 구역 내 부동산 현황 및 계약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러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친척들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한 법률 문서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구역별 건물명의 현황이 정리된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친척 중 하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거 국밥집 건물 명의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옆에 있던 친척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디 봐봐. 손가락이 특정 줄을 가리켰습니다. 국밥집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칸에 적힌 이름. 친척들은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건물 명의가 사위로 돼 있어? 이게 말이 돼? 술렁임이 친척들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서류를 앞뒤로 넘겨보는 사람,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사람. 저마다 다른 반응이었지만 표정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당황함. 아니, 당황함을 넘어선 무언가. 지연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류를 보고 굳어가는 친척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연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통쾌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시원하게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떨리던 손, 민석이 뒤로 물러서던 모습,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던 모습, 그 장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직원들과 서류를 점검하면서도 강당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친척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민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서류에 국밥집 건물 명의가 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민석은 잠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재개발 구역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걸? 네.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친척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서류의 다른 페이지들도 문제였습니다. 구역 안의 주요 건물 몇 채가 이미 민석과 관련된 법인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보상금을 기대하며 눈독 들이고 있던 건물들이었습니다. 계약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서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친척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어머니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친척들끼리 이마를 맞댄 채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니 뒤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천천히 민석 앞에 섰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노골적으로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자리에서 뒤로 빠지라고 했던 그 목소리, 뚱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던 그 입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신뢰가 됐습니다.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아져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한 명이 먼저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친척들도 하나둘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을 믿지 못했던 1년이 지금 이 장면 앞에서 낱낱이 되짚어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말을 삼켰던 결혼식 날이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등 뒤에서 들으면서도 못 본 척했던 날들이 어머니는 민석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머니가 민석 앞에 섰습니다. 민석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키였지만 그 자리에 선 어머니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위도 아니고 아무개도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그때 내가 미안했다. 결혼식 날도 그 이후로도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말이 강당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접이식 의자들이 흐트러진 채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흘리고 간 서류 한 장이 뒹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석은 직원들과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은 채였습니다. 흰 셔츠 차림의 민석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강당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도 여러 번 흘렸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먹먹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감정들이 가라앉아서 그냥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1년 동안 무엇을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지연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민석이 걸어왔습니다. 재킷을 들고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면서 그 모습이 퇴근 후 허름한 점퍼를 벗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그냥요. 재킷 벗는 모습이 점퍼 벗는 모습이랑 똑같아서. 민석이 잠깐 멈칫하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 1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당을 나온 건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에게도 민석에게도. 다만 민석에게 아주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녁에 국밥 먹으러 와. 초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켰는지를.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골 육수가 오래 끓는 냄새. 지연이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왔어? 네, 어머니.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국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아까 강당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가족처럼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민석의 국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습니다. 무심한 동작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가게 지켜줘서 고맙다.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민석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긴 지연 씨 추억이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잠깐 흔들렸다는 걸 지연은 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골목길은 서늘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지연은 민석의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 왜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1년 동안. 민석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지연 씨가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힘들다니요? 저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척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버리면 지연 씨가 날 믿어서 버틴 건지 내 배경을 알고 버틴 건지 모르게 되잖아요. 지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도 멈춰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나한테 그게 지연 씨한테 중요했으면 했어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고. 지연은 한동안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1년 동안 땀을 흘리며 배달을 돌고 현장을 눈에 담고 아무 말 없이 버텨온 이 사람의 얼굴이 낯설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보예요, 진짜. 지연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며칠 뒤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지만 국밥집 앞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불을 올렸습니다. 사골을 다듬고 육수를 내리고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잔뜩 구부린 채 하던 일을 이제는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했습니다. 구부정하게 쪼그리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연은 출근 전에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주방 안에서 국물을 젓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민석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 말보다 먼저 밥상을 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 집안 사람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말보다 밥이 먼저고 설명보다 행동이 먼저인. 민석도 그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청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연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사람은 몸무게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지연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온몸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오늘도 어머니의 가게에서는 국물이 끓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민석은 이 동네 어딘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겁니다. 어떤 삶은 소란 없이 단단해집니다. 말 없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모양이 드러납니다. 지영과 민석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값어치는 겉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걸 민석은 말 대신 1년이라는 시간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곁에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